자, 저 들어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부. 자, 민서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하나 많아. 바로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시게 될 게 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볼 겁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개념이 잠깐만요. 별표가 3개나 돼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별이 3개네요. 제일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별이 3개. 네. 대항력. 개념 보시게 되면 자, 읽어주세요.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제 그냥 상식은 나 안 나가겠어 이렇게 버팅길 수 있는 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하고요. 대항력. 네. 그러면 그 요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예. 요건 상식적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 2가지 요건. 근데 제가 질문이 아니라 궁금해서 도대체 주택의 인도, 이 뭐 해야 인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택의 인도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잔금을 치를 시점에 집주인이 열세, 예를 들면 이제 열세나 비밀번호를 주잖아요. 이 집의 비밀번호는 뭡니다. 그러면 주택을 인도했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도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비밀번호나 네, 열세, 키. 열쇠. 예. 똑같은 거네. 열쇠나 비밀번호. 이런 거 주면 주택의 인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입신고. 저희가 이제 잔금 치르고 나면 전입신고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자치센터. 네. 달려가죠.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입신고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네. 그러면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건 다음날 0시. 그냥 다음날. 네.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어차피 다음 날도 시작은 0시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5월 2일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럼 다음 날 0시인 5월 3일부터 이렇게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5월 1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5월 2일. 2일? 네. 5월 2일 날 하면 그 다음 날 5월 3일. 네. 5월 알겠습니다. 3일에 대항력. 요 정도 잘 알고 있어요, 저.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인데요. 근데 일단 문구가 좀 다르네요. 여기는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는 선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경매를 했을 경우에 우선해서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가 경매가 떨어지면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해주는 거니까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순위,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우선해서 1등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A인 거죠. 당연히 선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요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면 선순위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요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임대차 왕일 당시에 대학교 때 좀 돈 좀 잃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추억에, 예. 네. 아주 비싸게 그럼 공부하셨네요. 뭔가 법원에서 뭐가 날라와요. 그래서 뭐 적어서 보냈더니 결국 이건 안 되고 요걸로 뭔가 할 수 있다. 받았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은 경매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후순위나 선순위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우선 변제권의 법률 요건으로 봤을 때는 자, 보실까요? 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 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확정일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임대차 왕이니까 뭐 임차인으로서는 정말 많이 받았죠. 확정일자. 그래서 이 확정일자가 나온 제도의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을 이렇게 경매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담합을 해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에 변경을 해서 적거나 혹은 기간을 소급해가지고 이렇게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조정 그거 아니지. 조작을 해서 이렇게 확정일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계약서에 이렇게 꽝꽝 찍어주는 겁니다. 이런 우선 변제권을 딱 취득하게 되면
후순위보다 우선에서 변제를 받는 건데 우선에서 변제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게 요 확정일자 시점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일자가 되는데요. 그 확정일자를 받는 이 해주는 부여기관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저는 대부분 요 주민자치센터 가서 받기만 했는데 그렇죠. 법원도 있고 공증인사무소 네. 그리고 민서님이 설명한 취지가 이 확정일자라는 게 시기, 임대차 시기랑 보증금을 확정시킨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해. 요 두 개가 원칙 같네. 법원이나 공증인 요게 더 그런데 효력이 세죠. 편의상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의 등기소 혹은 공인인증사무소에서 받는데요. 그러면 주민센터가 문을 몇 시에 열죠? 9시. 그렇죠. 아침에 9시에 열죠. 그럼 등기소는 몇 시에 여나요? 그것도 아침 9시. 그렇죠. 같이 아침 9시에 이렇게 문을 열죠. 질문 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오전에 11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11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야. 네. 저희가 예를 들어 5월 2일 날 아침에 11시에 확정일자 도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발생하는 건 이 주민센터나 등기소나 이렇게 공증인 사무소 이렇게 문 여는 시간 보통 9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이 9시부터 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9시냐 11시냐? 요 파트에서 좀 중요해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날 9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한다. 확정일자 자체 효력은. 그래서 그 당일날 늦게 받았다, 오후에 받았다 그래도 오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서면으로 종이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에 이렇게 전자로도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많이 편해졌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정부이사 혹은 법원에 그 인터넷 등기소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전자 확정일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법원 등기소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데 뭐지? 정부이사 사이트. 정부24. 여기는 이사라 그러네. 정부24. 네. 사이트. 코로나19, 코로나19.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 5월 2일 날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했다. 5월 2일 날 인도 주민 이게 확정일자 두 문자군요. 그러면 대항력은 이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죠? 가만히 있어봐요.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고 확정일자는 뭐 그날 생기는 거면 결국 다음 날이겠네. 그렇죠. 5월 맞습니다. 1일, 5월 3일. 그래서 5월 3일 0시부터 이렇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럼 다음에는 확정일자를 5월 2일에 받고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5월 4일에 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대항력을 5월 4일 대항요건을 5월 4일에 갖췄다. 그러면 효력은 5월 5일 다음 날. 그렇죠. 다음 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5월 5일 0시부터 이렇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에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했어요. 근데 이 같은 날 5월 2일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왜 이런 걸 말하는가 했더니 날짜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획득했는데 인도와 주민이 항상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으니까 5월 3일 날 우선 변제권도 5월 3일 날 지금 받는 걸로 되는 거예요. 효력이 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저당권에 밀리겠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당권이 승자가 되겠죠. 우선하기 때문에. 밀리겠네.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5월 3일 날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6월 1일 날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한참 뒤에 받았네. 근데 저당권이 마찬가지로 6월 1일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6월 1일.
자, 그러면 이게 5월 달에 받았으니까 다음 날이더라도 이미 효력이 대항력은 갖췄고, 네. 확정일자는 뭐 그날 받으면 바로 효력이 있는 거니까 결국 6월 1일 날 우선 변제권을 바꿨고, 아, 이 경우에는 그러면 둘이 똑같은 효력이네요. 그렇죠. 똑같은 순서네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순이기 때문에 안분 배당을 받겠죠. 요럴 때. 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요 날짜 계산하는 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가볍게 봐야 돼요? 미친 듯이 봐야 돼요. 가볍게 일단 보세요. 아, 그럼 지금은 다행이네. 5월이니까 가볍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대항 요건은 항상 다음 날부터 되고 확정일자는 뭐 그날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최우선 변제권인데요. 예.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순위라도 내가 우선하겠다. 이게 최우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법률 요건으로는 이 대항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액이면 충분히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이번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이런 법적인 지식을 몰라서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은 돼서 소액 임차 보증금의 일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셨구나. 그럼 확정일자를 안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몰라요. 그때는 대학교 때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던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다 잘 아는데. 자, 이번에는 뭔가 겁나게 많습니다. 이거 지금 다 하실 겁니까? 제가 이게 조금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 정말로 일반인들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큰 틀을 잡고 가겠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네. 다행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대항력인데요. 네. 대항 요건이 뭐였죠? 인도받고 주민등록. 그렇죠. 그래서 대항 요건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이 계속해서 존속이 돼야지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속해야 된다. 네. 뭐 그렇듯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데로 뭐 또 전입신고가고 이럴 수는 없다. 네, 주소 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 대항력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고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지금 이게 판례 사례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두 개, 그럼 해줘. 나 넘어가려고 그랬어. 두 개만 해줘. 두 개만.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전입신고 집원하고 이렇게 등기부 집원이 다른 경우. 요건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하는 거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등기부랑 다른 걸 적었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번지수 누락이나 동호수에 대한 누락입니다. 동호수라는 건 공동주택에 있는 거고 그렇죠. 공동주택에 동호수를 안 썼거나 또는 잘못 썼거나. 맞습니다. 이런 건 일반인들이 알아야겠네. 네, 잘 적으라는 소리네. 맞습니다. 잘 못 적으면 대항력 인정? 안 돼. 이해했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네. 우선 변제권은 보시게 되면 혹시라도 저희가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잖아요. 그렇죠? 계약서에 그렇죠. 조금 전에 계약서에 받아요. 네. 근데 이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이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분실되거나 어디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래도 인정은 된다? 그렇죠. 인정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이렇게 조회를 해서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만 지금 딱 찍어주네. 자, 이게 잘못 전입신고를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대항력 인지 안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박혀져 있는데 이런 거 분실해도 인정은 된다. 이건 명쾌합니다. 맞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보실 텐데요. 이 최우선 변제권에 보시면 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일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일반인에게는 소액보증금이 얼마고 일정액이 얼마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 일정액을 한번 볼 텐데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편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인 보증금일 경우에 5,500만 원에 한해서 이렇게 우선 변제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을역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4,800만 원까지 우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서울 수도권은 1억 원대 중반이고 네. 서울은 5,500만 원까지, 그다음에 4,800만 원까지. 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 광역시, 뭐 안산, 김포, 광주, 이 파주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확 있습니다. 떨어지네. 그렇죠. 확 많이 떨어지네. 떨어지죠. 예. 그리고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에 이렇게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5,500만 원을 다 받지 못하고 그 중에 혹시라도 낙찰 금액이 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뒷순위를 위해서 이렇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경매 때 좀 더 설명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것도 다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단 최우선 변제는 정말 가장 마지막에 법이 보호해주는 장치네요. 네. 이걸 잘 활용해야지. 예, 맞습니다. 자, 25회 문제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어. 마친 날, 근데 날이 나왔네. 예. 이제 대항력은 갖췄다는 거죠. 근데 그 날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이게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 같네. 대항력은 다음 날 효력이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날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 대항력이 늦은 날이네. 그러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맞아.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맞고. 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 등기 안 했는데 일단 넘어가.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 대지가액 포함. 이거 조금 전에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요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놈 들어가면 안 되고 기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이 1번. 뭐라? 네. 1번 찍으셨죠? 1번 찍었어요. 네. 갈까요, 그러면? 가세요. 여기 1번. 그래서 이제 정답을 1번으로 하셨는데, 보시게 되면, 틀렸네. 맞는데, 이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틀린 거 찾으라고. 그냥 틀려버렸네, 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장 가시면 틀린 건지 옳은 건지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업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마친 날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 저당권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게 맞고요. 항상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는 지금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러면. 네. 원래는 보증금을 줄 때까지 버틴겨야 되잖아요. 대항력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딴 데 이사 가야 되고 그러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등기부에다가 기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 때문에 이렇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임차권 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집이 팔린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게 맞죠. 아, 그러니까 지금 임차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임대주택인데 이게 매매됐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주인, 그렇죠. 새롭게 네. 임대주택을 양수한 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당연하지. 이미 뭐 맞습니다. 대항력 갖췄으니까. 네.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이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건 통지할 수 있죠. 전 시간에 문제 풀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네.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한다. 네. 이건 기억나네. 그럼 맞출 수 있었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26회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이건 확실히 봐요. 틀린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차액의 증액이라는 게 5%. 5%.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계약. 이 재계약이 지금 우리가 제가 아는 건 차임의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묵시적 갱신일 때 임대인이 뭔가 임대인에게 좀 보호 규정이고 또 갱신 요구 청구? 네. 갱신 요구 청구했을 때 이 재계약이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새로운 계약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면 이거 적용받지 않겠지. 그렇죠. 10억을 올려도 되고 5억을 올려도 되는 거니까. 불어넣기 값이죠. 아무튼 여기 보류. 저게 재계약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처음 들어보지만 뭐 이런 거에 뭘 넣을 것 같진 않아. 그냥 맞아 보여. 3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또 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조권을 상실한다. 모르겠다. 자, 4번. 자, 사지선다라고 갑니다.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이건 내가, 기억나네. 동호수 표시 없이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면 잘못했으니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거 확실히 옳은 점이네. 5번. 지방공기업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이건 전 시간에 법인은 원래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안 되는데 네. 중소기업, 지방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네. 이 세에서 인정이 되는 거니까 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요거 확실히네. 요거 5번. 네. 그렇죠. 맞습니다. 틀린 거 맞죠? 틀린 네. 거 5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한번 살펴보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재계약에 대해서인데요. 예. 그래서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 되면 당연히 증감 청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그러니까 않는다.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그렇죠. 1억을 올려달라고 해도 되고 3억을 올려달라고 해도 되는 거니까 네. 이해됐어요. 그럼 명확하네. 네. 새로운 계약. 새로운 맞습니다. 계약. 네. 그리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랑 그리고 부여일 그리고 부여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부여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그냥 한번 읽고 그래.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여기에서 끊고 여기는 이렇게 놔두시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저희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이 대항력 및 우선병제권을 상실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상황이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다는 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네. 그냥 불안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는데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네. 뭐가 핵심이에요? 이게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주택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대항 요건은 계속해서 존속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는 게 맞죠. 그 논점이 그냥 전세권 등록하고, 설정 듣기 따로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 따로 그렇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는 당연히 대항 요건 이르면 이 보호법은 안 된다. 뭐 이런 단순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뭐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선 법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함정. 그렇죠. 아무튼 이 뒤를 봐라. 네. 뒤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 하고 자빠져 있는데 1번 요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헷갈렸다는 거죠? 그렇죠. 2번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상실하면 맞습니다. 상실하는 거지 뭐.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원만 기재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당연히 취득할 수가 없죠. 잘 적어라 이거였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법인 중에서 인정되는 법인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지방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세 가지는 법인이 인정이 되는 법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큰 틀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거는 했으니까 거기에 살을 붙여서 제가 하나씩 또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살을 붙인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살 붙여줄 것 같은데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잘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